이번 시간은 마케팅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요. 그리고 현재 최신의 마케팅 이론과 결합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마케팅 이론 중에 구매의사 결정 과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 연구를 가장 먼저 하였던 엔젤 앤 블랙웰 모델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EBM 모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EBM 모델에 의하면 5단계로 나누어서 소비자가 구매 의사에 있어서 결정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욕구 인지 과정, 정보 탐색 과정, 그리고 대안의 평가, 그리고 선택, 그리고 구매 후 평가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을 좀 자세히 한번 보면은 처음에 그 욕구 인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인지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통 광고나 홍보와 같이 대중 언론에 이 소비자들이 노출이 되고 그 과정에서 내부의 그 욕구가 인식이 되는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그 필요성을 만족시켜주기 위해서, 즉 욕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보 탐색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찾아내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대안의 평가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대안의 평가 과정을 통해서 본인이 가장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행동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고 이런 구매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구매 후 평가 과정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매 후 평가 과정을 통해서 다시 욕구 인식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을 구매 의사 결정 과정 이론이라고 하고 이러한 모형을 우리는 EBM 모델이라고 하게 됩니다. 다음은 관여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그만이 광고의 그 관여 효과에 관한 연구를 최초로 마케팅 분야에 도입을 하였는데요. 관여에 대한 정의는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물에 대해 가지는 관심의 정도나 느끼는 중요도 및 자신과의 관련성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어떤 대상이 자신에게 유효한 영향을 미친다고 지각하면 그것에 대해 더 많은 생각과 추론을 하게 되고요. 상대적으로 최적의 선택을 지향하는 선택 전략을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인 혹은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개인은 이러한 자신의 관점에서 무엇이 자신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심의 정도를 유형으로 나누어 보면 고관여 제품, 저관여 제품, 그리고 관심이 지속적으로 되는가에 따라서 지속적 관여 또는 일시적으로 상황적 관여라고 하는데요. 또는 인지적 관여, 정서적 관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관여도의 관계를 한번 결합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의사 결정 과정과 제한적 의사 결정 과정 그리고 포괄적 의사 결정 과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시적 의사 결정 과정은 일반적으로 저관여 구매 제품을 구매할 때 일어납니다. 즉 이미 체험적으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는 단순히 문제의식, 즉 내가 필요성을 느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가격이 가장 좋은, 즉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고 온라인으로 그냥 구매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산품에 해당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쓰는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가성비를 따져서 가격만 맞으면 그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브랜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대안의 평가 과정이 생략되게 됩니다. 반면에 포괄적 의사결정은요, 고관여 구매 제품에 적용이 되는데 이 과정은 문제를 인식하는 과정과 정보 탐색 과정을 철저히 지키게 되고요. 특히 다양한 경쟁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를 해서 그 중에 가장 확신이 드는 제품에 대해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 후 평가를 철저히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품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매하는 어떤 고가의 제품이거나 아니면은 명품 이런 것들은 처음에 구매를 할 때 실제적으로 찾아가서 영업사원들에게 권유도 받고 그리고 실제로 본인이 한번 체험을 해보고 난 상태에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한적 의사결정은 이러한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포괄적 의사결정, 즉 저관여 구매와 고관여 구매 사이에서 중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영역에 있는 제품들은 브랜드가 이미 알려져 있고 그리고 제품 특성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냥 문서적으로 온라인상으로 그 제품 사양만 비교를 해도 어느 정도 판단이 드는 제품으로 전문 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예로서 카메라라든지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전문 메이커 같은 경우에 그 브랜드만 믿고 사도 문제가 없는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전문 매장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은 자전거도 전문 매장이 많이 있죠. 이렇다 브랜드 파워를 앞세워 다양한 제품을 판매하기보다는 거기에 특화된 제품을 판매하는 그 매장 중심으로 이런 제한적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구매 의사결정과 관여도의 관계에서 저관여 구매는 이러한 대안의 평가가 생략이 되고요. 고관여 제품일수록 대안의 평가가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지며 그 프로세스별로 모든 것이 철저하게 이루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그 정보 처리 과정이라는 이론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소비자가 자극에 노출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주의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 주의를 기울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신념과 태도, 확신이 들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기억으로 보유를 하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우리는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사람의 물리적 뇌의 그 작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은 자극, 그 다음에 노출 감지, 그리고 주의, 그 다음에 이해 지각, 그리고 동의 수용, 기억 보유의 어떤 해부 생리학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을 이해함으로써 좀 더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이해를 더 잘할 수 있는 하나의 이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을 한번 결합해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의 인식은 소비자의 해부 생리학적 정보 처리 과정에서 보면 자극에 노출이 되고 감지되는 그 과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극이 강할수록 어떻게 보면 노출이 잘 되고 그리고 감지가 되는데 그러한 핵심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제품의 차별화된 속성과 그 다음에 가격의 차별화된 속성과 그 다음에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정보 탐색 과정에서는 이러한 주의가 환기가 되었을 때 결국은 정보를 더 많이 고객에게 전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전에 여러 가지 대안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이게 우리의 그 인간의 뇌에서는 이해와 지각이라는 과정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또한 그 다음 단계로 이제 이러한 이해와 지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신념과 태도, 애호도, 브랜드 충성도가 생기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이 우리의 그 심리적인 처리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동의, 수용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구매로 일어날 때는 이제 그것이 기억되고 추억과 같이 그런 보유를 하게 되는 거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결국은 구매 의사결정 과정이 소비자의 정보 처리 과정과 병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마케팅에 어떤 전략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온라인 쇼핑몰과 SNS의 관계에서 이러한 구매 의사결정 과정과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이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극의 과정에서 제품의 가격이나 아니면 차별화된 부분이 결국은 이러한 자극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되는데요. 또한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우리는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브랜딩이 잘 된, 즉 제품의 특징이 피처링이 잘 된, 즉 가격으로 고객에게 피처링이 될 거냐, 아니면 제품의 그 밖의 요소들인 프로덕트, 즉 제품의 기능, 성능, 디자인 또는 제품의 유통 그리고 제품의 그 소개 자료 또는 피지컬 에비던스, 즉 인테리어나 그 외 배경되는 인프라 또는 사람의 그 문화 그리고 프로세서, 고객 처리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이 결국은 브랜드로서 고객들에게 인식이 될 때, 자극을 줄 때 고객들은 좀 더 잘 노출되고 감지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조금은 요즘은 어떻습니까? 온라인 쇼핑몰이나 SNS를 통해서 유튜브라든지 블로그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더 다가가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이 조성된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는 예전에는 PC나 아니면 TV를 통해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노출이 되었다면 지금 밀레니엄 세대를 비롯해서 5, 60대는 대부분이 유튜브를 많이 본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유튜브나 블로그를 통해서 노출 감지가 잘 됨으로 인해서 문제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정보 탐색 과정에서는 주의를 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대부분이 정보에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다음으로 구매 전 이제 대안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우리는 스마트폰에 어플을 이용하게 되는데 우리가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그리고 밴드,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온라인 오픈 쇼핑몰,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마켓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제품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제품의 인지도를 확인하게 되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내용이 가장 와닿는, 즉 스토리에 공감을 하게 되면, 진정성을 확인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동의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태도나 신념, 애호도가 생성이 되고 이것을 우리는 브랜드 충성도가 있다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확신을 가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구매를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기억이나 보유로 남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이 쇼핑몰에서 우리가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댓글을 남기게 됩니다.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어떻습니까? 구매 평가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나가 이런 제품을 샀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걸 사고 나서 내가 잘 산 건지 아니면 못 산 건지 이걸 확인을 하고 싶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구매 후 평가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페북이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올리게 되면 그 댓글을 통해서 자신이 잘했음을 확인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이러한 구매 후 확신을 가졌을 때 이제 다시 재구매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재구매 과정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고객들의 구매 의사 결정에 다시 어떻게 보면 기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과 소비자 정보 처리 과정과 SNS의 과정은 따로 이렇게 분리된 것이 아니고 함께 이렇게 연동되어 진행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제품의 브랜드를 구성하는 SNS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는 고객에게 어필할 수 있는, 소구할 수 있는 인지를 시킬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은 7P, 즉 3P 플러스 4P 플러스 3P, 즉 7P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7P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은 4P로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서비스 모델은 7P로서 브랜딩이 되고 있습니다. 즉 제품 관점에서 보면 프로덕트는요, 기능, 성능,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었다고 보면 되고요. 처음에 제품을 개발할 때는 기능과 성능, 디자인이 안정화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기능과 성능, 디자인에서 어떻게 보면 처음엔 기능을 구현을 했지만 실제로 이제 제품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고장이 나지 않도록 이 성능이 확보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프로덕트는 기능, 성능, 디자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가성비를 따질 때 우리는 가격이 어떻게 됐습니까? 프로덕트에 대비해서는 경쟁 제품에 비해서는 싸게 책정이 되어야만 가격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스는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가치를 만족을 시켜줘야 되고 그리고 생산자 입장에서는 비용을 만족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 중간 과정에서 가치와 원가 사이에 이 프라이스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플레이스는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는 이걸 유통 채널로서 입지라고 하는데요. 물리적인 어떤 위치가 제품의 어떻게 보면 브랜드에 영향을 미쳤던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매출로 일으키는데 굉장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중에 커피 전문점들은 위치가 전부 이런 입지와 관련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지식 제조업으로 갈 때는 온라인상으로 어떻게 보면 접근 가능성이 하나의 유통 채널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거고요. 이것을 우리는 플레이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검색이 잘 돼야 되고 그래서 검색을 할 때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네이버에서 그냥 한번 키워드를 검색을 했더니 연관 검색으로 본인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바로 검색이 되었을 때 우리는 그 홈페이지나 랜딩 페이지 또는 쇼핑몰이나 아니면은 정보의 접근이 편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유통 채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결제가 편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의 플레이스의 그 브랜드 포지셔닝은 검색 편의성과 결제 편의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프로모션인데요. 이 프로모션은 예전에는
우리가 광고, 홍보, 그 다음에 인적 판매, 즉 영업, 그 다음에 판매 촉진, 즉 혜택을 줌으로 해서 이렇게 고객들에게 촉진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활동을 촉진하는 거라고 정의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온라인상으로 가면서 이 프로모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알려주는 모든 어떤 정보 제공 활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매에 관한 모든 촉진 활동으로 미디어 광고, 이벤트 홍보,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알려드린다든지 아니면 혜택을 주는 판매 촉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러한 프로덕트 프라이스 플레이스 프로모션 이 네 가지가 요리로 말하면 레시피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적화된 어떤 레시피를 우리는 포피 믹싱, 포피 믹스라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제품이 브랜딩이 되고 고객들에게 어필을 하는 것이죠. 이 넷 중에 어떤 것을 강조할 건가는 판매자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3P, 즉 피지컬 에비던스, 피플, 프로세스가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이 7P는 결국은 그 서비스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즘 특히 O2O 플랫폼 하에서 특히 어떤 것을 강조할 건가가 이 O2O 플랫폼에서 하나의 브랜드 포지셔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3P를 한번 자세히 보면 피지컬 에비던스는 신뢰를 주는 시각적 증거, 인테리어, 판촉물, 복장 등 보여지는 모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피플은 그 인적 구성인데 그 사람의 어떤 경력, 그리고 이력, 그리고 회사의 미션, 비전, 마음가짐, 멘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어떤 보면 문화를 대변한다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원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어린이집이 잘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피플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이라는 아니면 유치원에서는 가장 큰 브랜드로 자리되듯이 이 피플이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세스는 일을 처리하는 방식, 매뉴얼, 업무 기준인데요. 이러한 프로세스가 그 회사의 문화를 선도를 하고 그 기업이 사람이 바뀌더라도 항상 이 기업의 어떤 일의 처리 방식이 일관되게 갈 수 있고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초석이 되는데요. 이러한 프로세스를 잘 갖추었을 때 그 기업 브랜드가 굉장히 가치가 있게 되고 기업이 또 밸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서비스 모델에 있어 가지고 비즈니스 모델에 있어서는 이 7P로서 브랜드 포지셔닝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극을 통해 인지력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브랜드 포지셔닝은 경쟁자 대비 차별화된 제품 또는 서비스 사양 기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상대방 장점은 수용하고 단점은 개선을 통해서 차별화를 하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기보다는요, 유의 융합을 통해서 재창조를 했을 때 이런 브랜드 인지도가 더 성공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A와 B와 C사와 차별화된 어떤 다른 차원에서의 그 자사의 제품이 이 7P 관점에서 차별화되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브랜드 포지셔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은 어떻습니까? 그 STP에서 나온 브랜드 포지셔닝도 있고요. 그 경쟁사와 비교해서 브랜드 포지셔닝이 되는데 그 중간 접점을 찾는 것이 결국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스토리 공감인데요. 우리가 이 제품을 구매하는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이 태도나 신념, 애호도, 브랜드 충성도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영역이 결국은 스토리를 통해서 공감을 유도하게 되고, 그런 공감을 통해서 정말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하나의 촉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브랜드가 잘 되어 있어도 이것이 나와 관련이 없다면, 공감을 하지 못한다면 이게 구매라는 행동, 확신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스토리 공감은 이 컨텐츠와 컨텍스트를 대상으로 하게 되는데요. 이 컨텐츠는 내용이 되겠고, 컨텍스트는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보시면 있는데, 이게 스토리인 거죠. 그래서 고객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서 밸류를 제공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문화 창업 마케팅에서 결국은 이 부분이 문화적인 부분, 즉 생각의 흐름, 생각의 습관, 그리고 행동 양식이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질적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감을 할 수 있는 문화의 포커싱이 맞춰지면서, 그러면서도 또 차별화된 어떤 브랜드 포지셔닝을 했을 때, 즉 생각의 흐름을 약간 다른 관점에서 제시했을 때 어떻게 보면 고객들은 구매로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인지 과정에서의 브랜드 포지셔닝은 결국은 기존과 차별화된 7P 관점에서 생각의 관점을 제시하는 건데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익숙한 이런 생각의 문화, 관점을 가지고 공감을 또 일으켜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어떤 밸런스를 맞추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 잘 되고, 그리고 매출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시 정리를 하면, SNS 마케팅의 구매 의사 결정 과정에서는 그 인지 과정과 그리고 그 감정과 그 다음에 의지의 행동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고요. 이 구매 의사 결정 과정으로 보면 이렇게 문제인식, 정보 탐색, 그 대안 평가, 그 다음에 태도나 신념, 애호도, 브랜드 충성도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의지 관점에서는 구매로 이어져서 그 다음에 구매 후 평가가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자극이나 노출, 감지, 그 다음에 주의, 그 다음에 이해, 지각, 그 다음에 동의, 수용, 그 다음에 기억,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요. 이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과 SNS 관계에서 보니까 처음에는 브랜드 포지셔닝이 잘 되어야 되고, 이런 브랜드 포지셔닝을 유튜브나 블로그에다가 잘 유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검색이 잘 노출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온라인 쇼핑몰이라든지 카카오나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와 같이 개인 어떤 정보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또 노출이 잘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데서 이제 공감을 하면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신이 들어서 결국은 쇼핑몰에서 가격 비교를 통해서 사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이제 본인의 어떤 구매 평가를 통해서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면 바이럴 마케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SNS 마케팅 구매 결정 과정에서는 기존의 마케팅 전략과는 조금은 차별화된 부분이, 예전에는 브랜드만 잘 만들면 됐지만 지금은 이런 온라인 과정에서 이거 생리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스토리 공감을 통해서 결국은 제품이 잘 매출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